그 아주 이 귀중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은표라고 합니다. 저는 잠깐 한국사를 공부를 했는데 이성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조금밖에 공부를 못했는데 그래도 억지로 이제 불러주셔서 할 수 없이 이제 열심히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정치가들이 이야기하는 역사를 여기서 가르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저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자꾸 이야기 쪽으로 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학생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싫어하는데요. 정말로 주최하시는 분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고 하는 게 제 다음에 아주 말씀 아주 재밌게 하시는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좀 지루하셨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아주 좋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아무튼 지루하기는 할 것인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성계 포천, 특히 조선 개국에 숨겨진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포천이 저한테는 아주 걸림돌이 되는데 뭐냐면 포천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엮어서 이야기할까 고민은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어떤 이야기밖에는 드릴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성계의 유명한 이 초상인데 특히 첫 제목에 이 경계인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을 이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성계의 어떤 최대 업적,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그런 어떤 인물로서의 이성계,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성계의 이 묘, 죽은 다음에 올리는 시호는 태조입니다. 태조는 한 사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창업자. 우리의 경우에는 두 분이 계신 거죠. 고려를 개창했던 왕건,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어떤 태조인데 그만큼 불멸의 업적을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라를 창건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역사가 5,000년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한 왕조가 거의 평균 500년, 1000년 가기 때문에 새로의 어떤 건국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바로 이성계가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대단한 어떤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계인이라고 해서 제가 영어로 원래 영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발음이 좀 아주 부실해가지고 거기에 기호까지도 넣어놨습니다. 맞이는 미미한 주변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 이성계는 출발할 때 안타깝게도 국적이 조선 고려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성계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부친 이자춘이 원나라의 관직 지방 말단직이긴 하지만 관직에 속해 있었고 그 땅이 이 쌍성 총관부라고 하는 어떤 원나라 지방기구의 지배를 받는 그런 곳에서 이성계는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이성계의 국적은 결코 고려가 아니었다. 이것은 아주 이성계를 설명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성계 같은 그런 사람이 고려에서 출세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아주 고려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꾸로 생각해서 만약 조선이라고 한다면 국적이 원래 조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이성계가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건 아마 의심이 많이 듭니다. 조선 사람들은 결코 용납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당파 싸움이라는 걸 보면 같은 이 살인, 즉 사대부, 같은 유화를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막 적대관계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는데 이성계처럼 국적이 전혀 낯선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한다면 어떤 사람?
거의 연변자치구의 조선족 출신 그 비슷한 이성계라는 사람이 그렇게 높이 출세할 수 있게 조선시대 사람들은 결코 뭡니까? 이게 관용적인 태도로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그 고려와 조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고려에서 이성계를 받아들여줬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이성계를 아주 출세하는 큰 원동력이 됐지만 원래 출발 자체가 이 국적이 고려가 아닌 원에부터 출발했고 나중에 이제 그 부친 이자춘이 그 쌍성 총관부를 고려로 되돌리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썼습니다. 이런 심한 말은 좀 피하려고 했는데 고려 군대가 그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려고 쳐들어갔을 때 그때 안에서 적극 호응한 인물이 바로 그 부친 이자춘이었다. 그래서 고려 군대가 쌍성 총관부라고 하는 원래 그 이 고려의 땅이었는데 원에게 빼앗긴 것을 탈환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공으로 국적이 고려로 회복된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 나이 20살이 넘어서. 어릴 때 회복된 게 아니라 나이 20살이 거의 넘어서 국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성계로 하여금 어떤 생각?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살아남으려면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이성계에게는 대단히 중요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그 아주 그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성계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원계라는 형이. 그 원계라는 형의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이성계보다 먼저 출세하고 아주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한 경우가 있는데 그 하버드 대학 그 학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입학생 중에 절반 이상이 그 장남이라고 합니다. 아주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 집안을 내가 위해서 뭐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저 역시 장남인데요. 착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둘째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모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이 있기 때문에 의식을 하게 되고 내가 이 형과 경쟁에서 결코 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다행히 저는 제 동생이 그 여성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말썽을 안 일으키고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데 그렇지 않은 집안은 굉장히 그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이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오게 되면 아주 좋죠. 그런데 반대로 이 싸움이 아주 이상하게 그 작동하게 되면 큰 난리가 벌어진다. 그걸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엘모 그룹에서 아주 그 적나라하게 보고 있죠. 왜? 첫째와 둘째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하나는 책임감이 무척 강하고 하나는 도전 정신이 강한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아주 좋겠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성계는 앞에 출중한 형이 있었고 이게 바로 이 고민왕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사람 밑에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홍은족 격퇴에 공이 세워서 2등으로까지 1등은 못 되지만 2등으로까지 출세했습니다. 왜 1등이 안 됩니까? 국적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등으로까지 이 출세를 한 그런 아주 탁월한 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계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성계는 원래 고려 사람이 아니어서 회복한 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순탄하게 출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점. 또 하나 집안에 자기보다 능력이 어떤 면에서는 탁월할 수 있는 형이 존재했고 앞서 나가서 막 공을 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경계인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요. 경계인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든 스스로 개발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이 특성. 이런 것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성계를 이해하는데 그가의 어떤 경계인으로서 이성계라고 하는 점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가 자기를 어떻게 보면 은인의 나라야. 고려라고 하는 나라. 자기를 받아준 나라입니다. 그걸 자기 손으로 부셨어. 기뻤을까요? 인간이라면 아마 기쁘지 않았겠죠.
하지만 부셔야 된다고 생각했어. 왜? 이것이 모든 백성을 위해서 또는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지금의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 반드시 고려라고 하는 체제는 더 이상 유지가 안 되고 새로운 어떤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은인의 나라이지만 고려를 부셔야 된다라는 생각. 그 생각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었고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런 어떤 길을 갔는가? 그거는 출발 자체가 그렇게 단순한 어떤 사정에서 출발하지 않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어떤 고민과 그다음에 노력과 분투와 그다음에 어떤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눈치 싸움에서의 승리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결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성계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그런 점에서 그 이성계를 이야기할 때 그 경계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중요하다. 즉 누구처럼 뭐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기 때문에 그냥 거둬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대부분은 뭡니까? 자기의 어떤 필사적인 노력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말이지만 또 영어도 안 되는 영어를 억지로 한다는 것은 저에게 큰 부담인데요. 이 마지널 그 맨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그 단어를 써봤습니다. 보통 강의에서는 잘 안 씁니다. 왜? 학생들한테 척 잡히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학생들은 요즘 너무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아주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라고 하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런 식의 어떤 그 발음 기호를 놨다. 너희들이 좀 읽어봐라. 그런 의미에서 여기 뭐 군인 아저씨들도 많이 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따라서 이성계에게서 경계인으로서 이성계에게서 출세했을 가장 큰 힘은 이 무장으로서의 어떤 그 길을 이것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아주 20대부터 결심한 다음에 열심히 노력했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긴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려에도 널린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 군인할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온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아까 막 손들고 그러긴 하던데 뭐 저는 굳이 그런 짓은 못 하고요. 그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내가 정말 군대 체질이다, 오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그 드물 것이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인으로 그 이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 이성계는 과감히 그 내가 군인이 되어가지고 큰 공을 세워서 내 어떤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출세를 해야 되겠다. 이제 무장으로서의 길을 가는데 문제는 이 고려 후기 말기가 그 국제 정세가 대단히 복잡해져가지고 전쟁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성계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었다. 왜? 세상은 꼭 영웅을 요구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 난세, 세상이 어지러워. 특히 외적의 침략이 엄청나게 컸어. 뭐 북쪽, 남쪽에서 다 몰려왔기 때문에 그 전쟁을 통해서 출세하는 것이 굉장히 뭡니까? 그 백성들에게도 크게 어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 왜? 지금은 핵무기 시대라 혼자서 뭐 수백 명을 그 칼로다가 난도질해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그 이성계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엔 뭘 가지고 출세해야 됩니까? 독특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 그래서 뭐 그 유명한 뭐 잡스인가요? 뭐 그런 사람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다. 지금에는 이성계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아주 크게 활약할 수 있는 시대가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알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 지금 내가 군인으로서 출세할 때는 뭐를 할까? 이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는 거지. 과거를 뭐 들춰내가지고 뭐 하려고 그 역사를 합니까? 그거는 절대 그 오해입니다. 지금 내가 해가지고 드러낼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그거는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성계는 무장을 택했는데 그게 정말 절묘하게 맞았어. 왜? 전쟁이 많았어. 난세였어. 난세였기 때문에 이성계에게는 아주 크나큰 기회가 왔고 반드시 영웅을 만듭니다. 모든 시대는 다 영웅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이성계와 같은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다른 쪽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공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공을 세울 때
처음에는 변방지 지역에서 공을 세우는데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정말 중요할 때 공을 세워야 돼. 그게 뭐냐면 그 1362년 1월에 수도가 그 이 수도 개경이 홍고제에게 함락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성계가 자기 휘하 군대를 끌고 수도로 진격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성문은 그 개경에 있는 성문이 아니고 평양에 있는 것인데 사진이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대신 넣었는데요. 성을 공격할 때 가장 취약하고 또 가장 또 뭡니까? 그 전투가 치열한 곳이 바로 이 그 성문입니다. 저걸 뚫고 들어가야 돼. 근데 뚫고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수가 있습니까? 위에서 내려쳐가지고 잘못하면 그 세상을 떠나는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걸 결사적으로 빨리 뚫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이성계가 해야 됩니다. 왜? 탁월한 어떤 그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저걸 그 수많은 적들이 지키고 있는 저 성문을 향해서 돌진을 하고 제일 먼저 성문을 부신 다음에 어디로 뛰어 올라가야 돼요? 성벽으로 올라가야죠. 왜? 그래야 화려해 보이고 어떻습니까? 뭔가 굉장한 사람처럼 그 부각이 되죠. 바로 이성계는 수도 개경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그야말로 그 거의 뭐 신화적인 활약을 후대 물론 기록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아마 굉장히 크게 어필한 모양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 수도 개경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아주 최고급 정치가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이성계의 어떤 힘을 보여준 거죠. 더 큰 힘을 보여준 것은 그 형 원계였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 두 형제는 이 전투에서 아주 그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에 아주 큰 공을 세울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370년 공민왕 19년인데 저 동룡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동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 군단 사령부 겸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관할 그 책임 어떤 부서였는데요. 이 동룡부가 그때 뭐 이 설명하자면 여기서 길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원나라가 이제 망하면서 거의 독립된 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잔당들이 저기를 치우고 자꾸 그 고려를 괴롭히니까 그 원래 잔당들을 소탕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명이 떨어졌을 때 앞장서서 저기를 진격합니다. 그래서 그 요동지방으로 진격해서 저 일대를 대부분 뭡니까? 항복시키는 그런 아주 혁혁한 정권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이성계의 그 무장으로서의 능력을 갖다가 천하에 과시를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왜 그 중요하겠습니까? 자꾸 이게 묻는 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주 학생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다 알면서 왜 쓸데없는 거 질문하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왜 중요합니까? 나중에 그 요동 정보를 할 때 이성계를 앞장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반대하는 이성계를 왜 앞장에 세워야 되는가? 그 고려 정부로서는 아주 큰 그 난제였습니다. 이성계는 처음부터 요동 정보를 주장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점은 이제 이성계를 논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반대를 많이 했어. 하지만 이성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저걸 공격해가지고 성공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성계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아주 고려로서는 큰 문제였다. 이성계라고 하는 인물이 그 이미 1370년에 동룡부 정벌, 즉 요동 정벌을 성공해가지고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모든 뭐 공민왕을 비롯한 모든 어떤 이 관리들이 당신은 뭐 최고다, 또 훌륭하다, 또 뛰어난 부장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끝날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 뭡니까? 나중에 어떤 역사 전개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은 아주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성계라는 인물은 고려뿐만 아니라 요동까지도 아우를 정도로 그렇게 접전 반경이 아주 넓은 대단한 어떤 지휘관이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이성계가 나중에 뭡니까? 나라를 세우는데 다른 사람들이 반대할 수 없었던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저런 인물은 그 당시 고려군 중에서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가로서 뭐 무슨 뭐 탁월한 성공을 보여가지고 많은 어떤 뭐 그 고려 백성들이 따르는 게 아니라 저는 워낙 그 탁월한 그런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가 나라를 세운다고 했을 때
대놓고 반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그 이성계 자신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 동룡부 종벌의 어떤 성공이었습니다. 혼자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같이 했는데 같이 한 사람 중에서 아주 탁월한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위기에서의 어떤 탈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위기에서 이 탈출이라고 하는 게 이성계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여기 이 1377년 한참 이성계가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 이 지윤이라는 사람하고 이 사돈을 맺는데요. 이 지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연속극에도 아주 잠깐 털나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인데 무당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도 역시 경계인입니다. 그 무당의 아들이 뭐가 됐습니까? 군인이 됐죠. 근데 아주 운이 좋았어. 전투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워낙 아주 뭡니까 이성계 이상으로다가 적극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전투를 잘해가지고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출신 성분은 다르고 지역은 다르지만 이성계와 굉장히 비슷한 측면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인데 두 사람이 친했기 때문에 서로 사돈 관계를 맺었는데 이때 이성계의 큰 아들인 이방호라는 나중에 진안대원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지훈의 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돈 관계를 맺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큰 아들이 이성계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위를 잊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아주 요인이 되었는데 이 지훈이 이제 잘 나가고 굉장히 뭡니까 공도 많이 세워가지고 크게 출세하려고 해서 좀 이성계와 달리 좀 약간 뭐랄까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형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권력을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많이 했는데 당시 최고의 중요한 권력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인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인임은 아닙니다. 연속극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인임 초상화를 갖다가 좀 여기다가 실어볼까 했더니 송주희 문중에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탤런트를 갖다가 내세웠습니다. 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단 한 푼이라도 옆으로 세는 거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인임이라고 그냥 탤런트 잘하는 그런 탤런트인데 이 사람을 내세웠는데 이인임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 우왕이라는 사람을 즉위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그런 결정적인 인물인데 이런 결정적인 큰 어떤 공을 세운 인물이 아주 권력을 최고 많이 갖고 있던 인물이 지윤을 보니까 무당 출신의 무당의 어떤 아들이야. 근데 좀 출세했다고 너무 건방지는 거야. 이래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윤이를 영모죄로 몰아서 죽입니다. 그때 큰 공을 세운 게 또 누구냐면 잘 아시는 최영 장군. 왜? 지윤이라는 인물이 너무 건방지고 군인으로서 자기가 더 상관이고 더 뭡니까 공도 많이 세웠다라고 생각되는데 인사도 잘 안 하고 너무 건방져. 그래서 얘 그냥 두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인임과 최영이 합작해서 이 지윤을 제거를 합니다. 사돈이 쓰러졌는데 그때 옛날에는 영모죄에 걸리면 사돈 8천까지도 다 연좌에 걸려가지고 제거당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운이 좋게 이 당시 이성계는 어디가 있었냐면 지리산에서 왜구들을 토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산에서 지금 왜구들하고 한참 싸우고 있는 이성계가 영모죄에 과담했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는 당시 생각하기가 곤란했죠. 왜냐하면 지금 한참 왜구랑 싸우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너 영모죄 저질렀지 죽어 이렇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주 이 사돈이 죽어나가는 순간에 이성계는 군인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출동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위험한 지경에서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 사실은 이성계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왜? 자기 사돈이 공을 많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 권신과의 싸움에서
결국 패배해가지고 죽는 걸 보고 무엇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까? 경계인으로서의 한계를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아무리 공을 많이 세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 수가 있어? 토사구팽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들의 어떤 손에 의해서 내 권력이 너무 커지고 세워지면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택한 길은 뭡니까? 공부를 하는 것. 군인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또 다른 측면인데 이성계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왜? 이 세상을 알기 위해서. 오직 군인은 지금까지 내가 걸었던 길은 전쟁만 하고 싸움만 해가지고 승리만 해가지고 출세하는 것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사돈이 지훈이 다 하는 걸 보니까 아니다. 세상 공부를 갖다가 충실하게 해야지만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지만이 내 앞날을 지금보다도 한 단계 높일 수가 있겠는가 라고 이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비로소 뭡니까 이 군인의 어떤 좁은 세계 군대라는 세계 말고 이 전체 국가사회라는 이 큰 세계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은 과연 무엇일까 이걸 아주 철저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학습도 합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있습니까? 그 경서, 대학원이라고 하는 경서까지도 있습니다. 군인이 경성이 있는다. 여기 뭐 군인 아저씨들 많이 있는데 집에서 해결 철학서 읽는 분 계세요? 있습니까? 없을 아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큰일 나지. 계실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잠시 일이 있어서 안 오실 수도 있었던 것이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고 이 이성계는 경학서까지 물론 그걸 혼자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독일의 철학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요. 그건 서양 사람들도 못 읽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읽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읽기 어려운 게 뭡니까? 성리학서. 동양에서는 성리학서. 뭐 주작이라고 보통 이해하는 건데 이거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금까지도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이성계는 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근근히 해석은 하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어떤 줄거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다. 그때 만난 게 바로 누굽니까? 여기 정도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군인이 아닌데 이 정도전을 만나서 아주 급속하게 친해지게 되죠. 이 사실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유비가 제로공명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하고도 아주 뭡니까? 좀 상통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뭘 얘기합니까? 세상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 어떤 것이 세상을 위하는데 진정한 어떤 도움이 될까? 전쟁만 잘해서 아니면 말만 잘해서 아니면 뭡니까? 백성들에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갖다가 나눠주는 것만 잘해가지고 그럴까? 이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성계에게는 아주 중요한 점인데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뭡니까? 어긋나면 즉 이성계라는 어떤 인물이 조선이라는 이 큰 어떤 거대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 다시 말해서 고려 자기 의미의 나라인 고려를 부시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갖다 세우게 된 것. 그것이 순전히 권력을 갖기 위해서 또 자기 집안의 어떤 뭡니까 이 출세를 위해서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옛날에 일본의 어떤 식민주의의 어떤 역사학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았겠죠. 이성계도 인간이긴 하지만 이성계가 어떤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더 이상 고려라고 하는 체제로 이 세상을 갖다가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세상이 어지럽지 않겠는가? 그러면 고려라는 체제를 갖다가 부셨을 때 그 다음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될까? 그럴 때 우리들이 펼칠 수 있는 어떤 꿈은 뭐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움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군인답지 않게 고민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성계라는 사람이
단순히 어떤 정권력, 명예욕, 출세욕 이런 것 때문에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는 아주 초라해지는 거죠. 그 순간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조선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개인의 어떤 탐욕, 명예욕,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그 성립했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이걸 갖다가 그 공부하고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계의 고민에 대한 어떤 그 이 추적을 밑바닥에서부터 해야 된다. 왜 이 사람이 그 군인답지 않게 병법서를 읽어도 그 모자랄 시간에 뭐로 그런 그 유학서들을 갖다가 골치 아픈 걸 갖다가 자꾸 읽느냐. 그것도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에게는 독일의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서가 뭐 칸트 헤겔 이걸 독일 사람들도 못 읽습니다. 독일 말로 돼 있는데도 못 읽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그 성리학서 뭐 그 사서오경을 중국 사람들도 읽어서 그 뭡니까 제대로 해석해내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이 어려운 책을 그 힘든 이렇게 그 피곤해가지고 막 주무시는 분도 있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런 점은 이 사람에게 어떤 필연성이 있고 그 계기가 바로 뭐냐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으로서 최고 출세했지만 결국 누구의 견제에 의해서 중앙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 중앙에서 아주 집안이 빵빵한 사람 중앙에서 아주 뭡니까 그동안의 권리와 권세를 많이 가졌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 뭡니까 집안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빨리 제거해가지고 출세하지 못하도록 크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이런 것을 그 잘해야 되는 거죠. 중앙에서 권리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군공으로 출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과연 뭘까? 이거를 고민을 했고 그때 그 정조전이도 만나고 또 정몽주도 아주 친합니다.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뭡니까? 규제를 확대해 나가. 그래서 자기가 가장 똑똑한 아들 누굽니까? 그 세종 이방원이 있는데 이방원은 과거 공부를 시킵니다. 너는 군인이 되지 말고 과거 시험을 봐라. 뭐 이방원이 펄펄 뛰지만 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군인의 집안에도 군인이 안 나오고 왜 과거로 시험을 봐야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끊어버리고 과거 시험을 공부하게 합니다. 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커지기 위해서는 군인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죠. 그래서 이성계는 아주 보기 드물게 그 안변책이라고 하는 변방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변방을 뭡니까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 계책을 내놓습니다. 우왕에게 내서 제출을 해요. 물론 안 받아줘. 왜 이성계가 얘기한다고 뭐 군인이 뭘 안다고 건방지게 그런 거라 내고 이렇게 뭐 생각을 했겠죠. 안 받아주지만 이성계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치액을 만들어서 그걸 국왕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다가 그 6년 안에 엄청난 속도로 공부를 해서 그 세상에 국방력을 갖다가 국경지방에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게 이성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위화도 이제 회군을 하게 되는데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되는데 제가 잘 몰랐는데 이번에 뭐 처음 알았습니다. 포천이 위화도 회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생각을 이제 이번에 비로소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되는데 위화도 회군에 대한 논쟁은 아주 치열합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죠. 이성계가 과연 옳았느냐. 이성계가 거기서 회군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성계의 의도는 뭐였을까. 그럼 왜 보냈는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데 특히 사불가론이 아주 중요한데요. 뭐 잘 아시는 이야기죠. 뭐 이소역대라고 해서 작은 어떤 국가가 큰 나라를 거역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여름에 군대를 출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온 나라를 들어서 원정하게 되면 왜구가 그 틈을 노릴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장맛비가 오게 되는데 이 장맛비가 오게 되면 저 국로라는 것인데요.
국로가 이제 그 악교가 녹아버리게 되는데 왜 그 국로라고 하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그 옛날부터 그 활을 갖다가 아주 잘 쏘는 민족, 이 활을 잘 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활은 복학궁이라고 합니다. 그 각궁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각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활을 갖다가 이 대나무로만 만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뭡니까? 악교 접착제를 써가지고 그 짐승의 뼈를 갖다 거기다가 붙여요. 왜 붙여야 되나요? 왜 복합적인 걸 이렇게 써야 되는가? 그건 이제 그 제가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배웠는데 뭐냐면 이 복합 즉 대나무에다가 짐승의 어떤 그 이 뼈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합성한 어떤 그 이 활을 쏘게 되면 그 활에서 나타나는 어떤 발사할 때 나타나는 그 에너지가 이 팔에 전달되지 않고 공중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이 전혀 아프지 않은 채 수십 발을 갖다가 발사해도 전혀 팔이 뭡니까? 그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활을 많이 잘 쏘고 정확한 건 뭐냐면 팔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뭡니까? 일본 활은 우리가 몇 번만 쏜다고 하면 팔이 아파서 더 이상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 활은 악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장맛비가 그 오게 되면 악교가 녹아서 활을 제대로 쏠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나라 군대는 전쟁을 못한다. 이런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뭡니까? 준비된 군인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어떤 군인이 아니라 이 네 가지의 논을 보면 이성계라는 사람이 굉장히 뭡니까? 아주 비상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식을 갖고 있는 군인이다. 이런 거를 이제 이걸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보냅니다. 왜 내보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을 갖다가 공격한 경험이 있고 성공한 경험이 있는 이성계가 아니면 누구도 거기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고려가 저지른 최대의 어떤 비극이고 한계이고 안타까움이긴 하죠. 유동종벌이 정말 필요했는데 저렇게 논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앞장설 수밖에 없다. 그럼 그가 어떻게 해? 돌아올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왕과 최영의 어떤 그 책임일 수가 있겠죠. 최영은 아주 훌륭한 군인입니다. 최고의 어떤 군인이죠. 어떤 점에서 아주 훌륭합니까? 청렴결백한 군인. 현재 한국군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부패죠. 군인은 부패가 아주 쉽습니다. 왜?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패가 아주 쉬워. 당시 군대도 똑같아요. 고려 군대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최영이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뭡니까? 자기 절제가 탁월한 인물이었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최영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를 잘 읊었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전쟁에 가서 그 우울한 어떤 심정을 시로다가 달래는 그럴 정도의 어떤 그 이 문학적인 인물. 하지만 뭐가 약합니까? 세상을 읽는 방법. 그것이 어떤 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 사불가능이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결국 그 최영이 저거를 읽어내지 못하고 보냈다고 하는 것, 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고려의 어떤 환경, 이런 것이 이제 그 위화도 해군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포천에 요거 한마디가 나오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신유왕후는 포천 제벽동 전쟁이 있었고 강비는 그 포천의 철원에 전장이 있었는데 전하 이태종입니다. 전리 정랑이 되어 제주에 있으면서 경고가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 사제에 들어가지 않고 곧 말을 달려 포천에 이르렀다. 요 한 줄, 요것 때문에 이제 저에게 이 강의를 맡기신 건데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이 신이 왕비하고 저 강비 저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재경에 있었으면 위화도 해군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왜? 처자를 어떻게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인질 볼모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떠날 때 이성계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돌아올 수도 있다. 돌아올 수도 있는데 만약 부인들을 어디에 두면 자기의 고향이었던 동문명 함정도에 두면 최영은 느끼겠죠. 이게 돌아오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했겠죠. 자식을 보내거나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을 텐데 애매한 장소에 두었습니다. 포천. 포천은 뭐가 지도를 놓고 보니까 기경과 그 이성계의 고향 그 함흥의 중간 지점에 딱 있더만요. 그리고 여기다가 전장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 전장은 뭡니까? 일종의 이 큰 건물이 있는 농장이다라는 뜻인데요. 그 건물을 갖고 그 옆에 농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그 노비들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당시 노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일종의 호위병들이었죠. 따라서 포천에 전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성계의 호위병 몇 명을 두고 그 양쪽의 부인을 아마 지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뭘 막기 위해서? 자칫 최영이 저 부인들을 잡기 위해서 누구를 이 경찰 같은 뭐 부대들을 파견했을 때 그들이 전장을 어떻게 합니까? 쉽게 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할 때 그 이성계는 느꼈던 것 같아요. 만약 그 부인들이 개경에 있으면 이거는 꼼짝없이 잡히기 때문에 휴익은 못한다. 만약 함경도에 있으면 완전히 돌아올 생각을 쓸 거라고 아마 그 최영이 대비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애매한 중간 지점에 두었고 자기의 본고지, 중요한 연락지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역에 두어가지고 만약에 있어서 재빨리 피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 개국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러한 어떤 인물에 의해서, 이러한 타고난 인물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 강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리더십 강의는 이성계의 성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절대로 이성계의 성공에 대해서 강의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무척 싫어하게 되죠. 다 끝났는데 왜 더 하느냐. 이 말년의 비극 때문에 그러는데요. 뭐 꼭 이성계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꼭 그러는데 1498년 태조 7년에 절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도 그 태종의 그 초장이 아니고 그 태제변에서 그냥 복사해 온 건데요. 그 태종 그 방원이 이복 동생 방본 방석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쩡하게 했는데 방원이 다섯째 아들이 자기 동생 둘을 갖다가 죽여. 이때 아버지는 여기서 뭘 느꼈을까요? 저는 지옥이라고 생각. 자기가 세운 이 거대한 자기가 정말 피땀 흘려서 세운 그 나라에서 결국 어떻게 인생 최대의 어떤 비극적인 장면을 접하게 되죠. 영웅은 비극으로 끝나야 돼. 그래야만 멋있어지게 됩니다. 영웅은 꼭 비극이. 그래서 이 비극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의 영웅들도 다 저렇게 됩니다. 아주 큰 공을 세웠지만 그의 어떤 운명적인 그 어떤 힘에 의해서 비극으로 끝나는 게 기본이야. 그래서 서양에는 트레지디, 비극이라고 하는 게 아주 발달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 눈물을 느끼면서 영웅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비극을 느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계도 최고의 영웅, 난세의 최고의 영웅이긴 하지만 항상 비극으로 끝나고 그거는 영웅의 어떤 운명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그 비극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이런 최대의 비극이 일어난? 자식 교육을 잘 시켰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 교육을 잘 시켜왔으면 아버지로서 말이야 이성계가 전쟁만 할 게 아니라 애들을 좀 잘 가르쳤으면 이렇게 싸움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이게 누굽니까? 세종입니다. 이 세종처럼 아들 교육을 잘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군주는 없습니다. 세종처럼 아들 교육을 잘 시킨 사람이 없는데 세종의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수양대군. 수양대군은 누구를 죽입니까? 동생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을 죽였어요. 이쪽은 이거는 이복 형제야. 그래서 이복 동생이라는 말을 강조했는데 이 세종의 아들들은 동무제야. 같은 어머니의 형제를 막 죽였어. 그런데도 수양대군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뭡니까? 무슨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하는 흔적이 기록상에는 전혀 보이질 않아.
마땅히 내가 그 인간들을 제거했어야만 됐다. 이렇게 아주 당당히 생각을 해. 뭐 그게 그럼 이 사람처럼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켰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서양에는 그 비극이 발달하는데 비극 중에서도 그 서양이 어떤 그리스에서 시작한 비극이 최고의 정점을 이룬 게 그 섹스피어라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절정을 이루는데 그 중에서도 그 안토니우스와 그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극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최고의 영웅 시저라는 사람이 이제 그 비극으로 끝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이성계라고 하는 그 이 아주 유명한 김성환이라는 작가가 소설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소설 속에서 우왕은 그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에게 그 이성계한테 전해라. 남의 가슴에 칼을 꽂는 자는 꼭 자기 스스로도 칼을 받게 돼 있다. 이런 이제 조주의 말을 남기고 이제 죽게 되는데 바로 뭐 그렇게 되죠. 그럼 왜 그러냐? 체제의 문제, 체제의 비극이라는 거죠. 왜? 미국은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의 경우에는 스스로 물러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의 권력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어. 이런 데서는 비극은 필연적이다.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그것은 체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모순. 그래서 왜 미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삼권 분립으로 뭐 세계 중에 하나 이걸 왜 갖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스스로 벗고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원슈턴 아주 기꺼이 아마 이제 물러나갔을 텐데 그런 체제가 갖고 있는 어떤 모습. 근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체제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L그룹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 그건 아마 앞으로 아마 흥미진진하게 뭐 전개가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그룹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북한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 체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모습. 북한은 거대한 어떤 동상이 있는데 그건 아마 곧 깨질 겁니다. 북한의 건국자 갖고 있는 동상은 곧 깨질 거예요. 근데 아까 저 돈은 1달러에 있는 저 잘생긴 얼굴도 아닌 그런 잘생긴 얼굴도 아닌 저 얼굴은 아마 계속 봐야 될 거야. 미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